세계 민담 이야기 하와이 편. 대한민국 오른쪽에 일본을 지나서 미국 가기 전에 드넓은 태평양이 있습니다. 중간쯤에 하와이 섬들이 있습니다. 하와이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가지고 있었지만 1820년 이전까지는 그들의 글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야기꾼들이 하와이의 역사, 전통, 문화, 노래 같은 것들을 들려주는 거예요. 카야오들은 하와이의 왕들이 특별히 사랑하여 신화로 거느렸다고 합니다. 카야오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게 전래동화입니다. 긴 창의 아들과 거대한 새 하루루. 저 아래 지방에 카라카 딸기 열매가 있기 훨씬 전의 일입니다. 이 섬 하와이에 와이피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었어요. 올루파나라는 이름을 가진 이 왕에게는 무지개보다 더 사랑스러운 어린 딸 루이키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공주를 그 놀이배에 태우고 모래톱 뒤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바닷가에서 멀어졌을 때 큰 폭풍이 느닷없이 불어와 배를 바다 쪽으로 자꾸 밀고 갔습니다. 폭풍이 물러가자 강풍이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불어와 마침내 카이키라 불리는 남쪽 먼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부녀는 물에서 날아다니는 날고기와 빗물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모이헤카라는 이름의 카이키 왕은 그들을 친절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통치자였어요. 노란 옷의 깃털로 지붕을 이고 새의 뼈로 문지방을 만들어 향기로운 카오일라 나무로 지은 그의 왕궁은 고상하고도 장려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에는 모험의 피가 끓고 있었습니다. 두 부녀가 머무른 지 오래지 않아서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기 내 자리를 대신 채워줄 사람이 있다. 저 먼 바다로 향해 나가 새로운 땅을 보고 어쩌면 나를 보다 기쁘게 해줄 또 다른 왕국을 세우지 말란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는 그의 붉은색 왕실 카누 안에 식량을 가득 싣고 그의 추장들에게 그의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내 영혼이 밀루의 하계로 내려가 내 뼈가 내 선조들 옆에 묻히기 위해 되돌아오게 될 때까지 왕궁문을 잠근 채 피워두려고 하오. 그날 밤 그는 아들들과 몇몇 충신만을 데리고 멀리 향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은 이방인인 올루파나를 그 대신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런데 왕자 중에서 무아가 간악한 음모를 꾸몄으므로 결국 올루파나 왕은 사악한 무아에게 봉사하기보다는 차라리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기와 함께 떠나기로 한 8명의 무사와 함께 북쪽의 자기 왕국 와이피오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몰래 커다란 카누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날 어느 날 해질 무렵 그는 배가 기다리고 있는 선창으로 데려가기 위해 딸 루이키아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어린 공주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인들에게 물었더니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모이헤카 왕의 왕궁 안 작은 숲에서 놀고 있었답니다. 그곳으로 서둘러 달려간 그는 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궁 문지방에서 무엇에 사로잡힌 것처럼 서버린 그는 딸이 입었던 타파천 옷의 한 조각을 보았습니다. 그는 왕궁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그의 앞을 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거푸 그는 딸의 이름을 소리쳐 불렀으나 아무런 대답도 없었어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무아 왕자의 마법사들이 이렇게 했다. 염탐꾼들을 통해 그는 내가 떠나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그가 날 죽이려고 하는 장꾀다. 그러나 그는 어린 딸 아이는 해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딸을 남겨놓고 여덟 무사들과 함께 슬퍼하며 배를 타고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고국 와이피오로 되돌아와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딸이 있는 왕궁으로 못 들어가게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운 사람은 음험한 무어 왕자가 아니라 멀리 떠난 오이헤카 왕이었습니다. 그는 마술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배가 드넓은 바다로 나갔을 때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떠나온 이제 내 유언이 잊혀지고 내 왕궁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는 주문을 반복했습니다. 그 때문에 살아있는 어떤 물체도 왕궁에서 나가거나 왕궁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왕궁의 문지기는 마치 장승처럼 그 자리에 서서 굳어져 버렸으며 옷의 깃털로 된 노란색 초가지붕 안에 깃들였던 새들까지도 발톱 하나 날개 하나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어요. 왕궁의 문간에서 놀던 어린 루이키아 공주도 딴 물체들과 마찬가지로 꼼짝없이 돗자리 위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모이에카 왕은 배를 타고 북쪽으로 계속 나아가 마침내 우리의 카이 섬에 다다랐습니다. 이곳이 비옥하고 좋은 땅임을 안 그는 그대로 눌러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곳 왕의 딸과 결혼하여 얼마 후 이곳의 왕이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남쪽 카이키의 왕들이었던 올루파나와 모이헤카는 다시 왕이 되었습니다. 즉 올루파나는 그의 옛 왕국 와이피오에서, 모이헤카는 인접 카이 섬에서 우리의 북부 하와이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모이에카 왕은 그곳에서 아들을 하나 얻어 그에게 긴 창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긴 창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올루파나 왕은 항상 잃어버린 루이키아 공주를 생각하고 슬퍼하며 지냈습니다. 긴 창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를 본 사람들은 말했어요. 이 아이는 나무 꼭대기에 핀 가장 높은 꽃이다. 그리고 모이헤카 왕은 아들들 가운데 그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왕은 그가 어릴 때부터 추장이 될 때까지 몸소 그를 가르쳤습니다. 왕은 그에게 작은 일, 큰 일, 안의 일, 바깥의 일, 위의 일, 아래의 일, 낮에 일어나는 일, 아니면 밤에 일어나는 일, 윗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아랫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등 모든 일을 가르쳤습니다. 10살이 된 그는 30대 선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름과 칭호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외울 수가 있었으며 그들의 모험과 업적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16살이 된 그는 훌륭하게도 카누를 만드는 솜씨를 익혔으며 창과 곤봉과 단검을 마음껏 놀릴 수 있었습니다.
모이에카 왕은 또 그에게 밤하늘의 별자리와 마술과 꿈풀이를 가르쳤어요. 이렇게 긴 창의 아들은 모든 운동과 공부를 배우며 두려움 없는 용감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모이에카 왕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뼈는 유언에 따라 카이키로 옮겨질 때까지 푸른색 타파천 조간에 쌓여 성스러운 동굴 속에 모셔졌습니다. 그리고 긴 창의 아들의 어머니인 왕비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이에카 왕의 형들은 막내 동생 긴 창의 아들이 시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말했어요. 우리가 손을 써 처치해버리지 않는다면 어머니가 죽고 난 후에 저 꼬마 녀석이 왕이 될 것 같아. 그러자 제일 나이 든 맏형이 말했어요. 아버지의 뼈를 카이키로 모셔갈 때가 되었다. 아들 모두가 아버님 유해를 갖고 가는 것이 도리인 것 같다고 어머니께 가서 말하자. 가는 길에 죽여버리자. 의견이 맞아떨어진 그들은 어머니에게 가서 배를 타고 떠나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물었어요. 너희들 중 어느 누구도 긴창의 아들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째서 그를 함께 데려가려 하느냐? 그러자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의 아들 중 한 사람이 함께 오지 않고 뒤에 남아 있다고 한다면 카이키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머니는 아들들을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긴 창의 아들을 데려가도록 승낙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뼈를 배에 싣고 목부부용 꽃의 달에 떠났습니다. 구름의 그림자들이 더 이상 산에 기대지 않고 하늘이 붉은 빛으로 빛나는 어느 날 저녁에 그들은 마이피오 해안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악한 형제들은 서로 수군거렸어요. 그를 죽인 수고조차 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그를 혼자 내려놓고 우리끼리만 고향에 돌아가 그가 폭풍우 속에 물속으로 떨어져 상어에게 잡아먹혔다고 말하자. 모두가 이 제안에 동의하자 제일 맏형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바닷가에 올라가서 흰 모래 위에서 하룻밤 자자. 이렇게 해서 배가 바닷가에 끌어올려지고 모두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긴 창의 아들이 잠들자 나머지 형들은 모두 가장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 그 입구에서 동생 또래의 한 사람을 잡아 그의 머리를 베고 두 손을 잘랐습니다. 그 후 그들은 소리 없이 배를 밀어 잠든 막내 동생을 남겨둔 채 고향으로 떠나버렸습니다. 해가 서너 번 뜨고 진 후 카우이에 닿자 그들은 조상의 표시로 머리를 짧게 자르고 모이에카의 유해를 든 채 소리내어 울부짖으면서 집으로 왔습니다. 왕비는 울면서 뛰어나와 그들을 맞았어요. 그리고 긴 창의 아들이 없어진 것을 보자 부르짖었습니다. 내 막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자 맏아들이 대답했어요. 아, 슬픕니다. 깊은 바다로 나갔을 때 사나운 폭풍이 우리를 덮쳐 동생을 갑판에서 물속으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러자 상어 한 마리가 우리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이 죽인 젊은이에게서 잘라온 두 손을 내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이 동생에게서 남은 전부입니다. 어머니는 며칠간을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온 백성이 긴 창의 아들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모이에카 왕의 뼈는 다시 한번 그 신성한 섬의 동굴에 모셔졌어요.
아무도 악한 형제들의 배신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한편 날이 밝자 와이피오 바닷가에서 깨어나 배가 가버린 것을 안 기인창의 아들은 형들이 그를 속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형들의 비열함을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마을 젊은이가 죽은 것을 알고 살인자들의 발자국을 쫓아온 불황민들이 그에게 살인죄를 씌워 그들의 왕 앞에 끌고 갔습니다. 기인창의 아들은 말했어요. 저는 어젯밤 이곳에 배를 타고 왔던 일행의 한 사람입니다. 내 동료들이 날 남겨두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왕이 물었어요. 그대는 누구이며 고국에서는 어떤 지위에 있었는가? 그러나 기인창의 아들은 그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대답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왕은 말했어요. 그대가 살인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는 증거가 없으니 흙화로에 넣어 죽이진 않을 것이니라. 그러나 그대는 새의 골짜기로 유배될 것이다. 이 나라의 안쪽에는 높다란 절벽이 둘러싸인 깊고 어두운 골짜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곳은 사람들이 하루루라 부르는 거대한 새의 소굴이었습니다. 이 새는 배를 두 척 합친 것만큼 컸으며 인간의 살을 먹고 살았습니다.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죄인은 여튼 명예 창병들이 보초를 서고 있는 이 골짜기로 하루루 먹이가 되기 위해 끌려갔습니다. 기인창의 아들 역시 무수한 발길에 채여 이 음침한 골짜기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리하여 그는 오직 운명에 내에 맡겨지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가 골짜기의 돌층계를 걸어 내려가는데 한 사나이가 바위 뒤에서 기어나와 인사를 했습니다. 이봐요 젊은이, 만나서 반갑소. 막 여기 도착한 참이요? 기인창의 아들은 대답했어요. 정말 반갑습니다. 여기 온지 나무를 3바퀴 돌 만큼도 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말했어요. 참 안 됐군요. 이미 오래전에 청춘을 보낸 내게는 여기 있는 것이 그리 문제될 게 없다오. 그러나 그대는 이대로 죽기에는 너무나 젊구려. 우리는 어떻게 죽게 되나요? 기인창의 아들이 물었어요. 그 남자는 절벽 꼭대기에 둥지를 틀고 앉아 매일 아래쪽에 비참한 재물을 먹고 사는 사나운 새에 대해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놈의 크기는 해를 가릴 만큼 크고 그 날개는 펼치면 골짜기를 온통 휩쓰게 된답니다. 모든 깃털의 끝에는 날카로운 단검 같은 발톱이 달려있지요. 그놈이 나타날 때면 일진 광풍이 일어나는데 무서운 것은 그놈의 발톱과 날개랍니다. 그놈은 12걸음쯤 되는 좌우의 날개를 하나씩 차례로 내려놓고 땅바닥을 쓸면서 깃털로 골짜기에 사람이 숨을 만한 곳을 샅샅이 뒤져요. 그리하여 마침내 한 사람을 건드리면 그 깃털의 발톱으로 그를 움켜쥐는데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을 잡게 되면 그놈은 이제 먹이를 즐기기 위해 절벽 꼭대기로 날아 올라간답니다. 우리에게 도망갈 길은 없어요. 절벽은 기어오를 수 없을 만큼 가파르고 입구는 왕의 창병들이 지키고 있으니까요. 기인창의 아들은 물었어요. 안전하게 들어가 있을 수 있는 동굴이나 바위 틈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바위 틈을 찾아 그 속에 몸을 숨깁니다.
지금까지 나는 20날 동안 이렇게 피해왔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그놈의 새는 우리 모두를 찾아낼 것이고 우리의 뼈가 이 절벽을 하얗게 덮을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은 모두 몇 명이 있습니까? 긴창의 아들이 물었어요. 어제만 해도 우리는 10명이었지만 오늘은 8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가 고함을 지르자 여기저기서 7명의 다른 죄수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긴창의 아들을 반기고 자신들의 처지를 슬퍼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절망으로 인해 야위고 창백했으며 두 다리는 먹지 못해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골짜기 안에는 자라기를 멈춘 나무 껍질과 풀밖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거대한 하루루가 이틀마다 한 번씩 나타난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긴창의 아들은 말했어요. 그렇다면 내일은 죽지 않겠군요. 오늘 밤은 푹 자고 그 다음에 의논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모두 누워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긴창의 아들은 골짜기 안을 샅샅이 뒤져 한 장소에서 야트막하고 자그마한 동굴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이어서 그는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돌들을 주워 모아 이 돌에다 나뭇가지를 손잡이로 덩쿨을 밧줄로 한 돌도끼를 만들어 하나씩 나눠주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아침 이렇게 준비를 갖춘 그들은 바위 울타리 뒤에 누워 하루루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들 중 안짱다리를 가진 남자가 긴창의 아들에게 물었어요. 혹시 꿈풀이를 할 줄 아시는지? 그는 대답했습니다. 네. 그 남자가 말했어요. 어젯밤 자면서 내가 산에서 난 사과를 먹고 있는 꿈을 꾸었다오. 그러자 사팔뜨기 눈을 가진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바나나 잎에 싸서 구운 고구마와 돼지고기가 차려진 잔치상 앞에 앉아있는 꿈을 꾸었다네. 우리 두 사람의 꿈을 풀어주겠나? 부친의 가르침을 받은 긴창의 아들은 안짱다리 남자와 사팔뜨기 남자가 꾼 이 꿈들이 재난을 예고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얘기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긴창의 아들이 골짜기로 들어올 때 맨 처음 맞이했던 남자가 그에게 말했어요. 나 역시 내가 아와 포도주 병을 받아 마시는 꿈을 꾸었다네. 내 꿈을 풀어줄 수 있겠는가? 긴창의 아들은 대답했어요. 그것은 당신이 안전하게 여기서 빠져나갈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그가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요란한 일진 광풍이 일더니 뒤이어 그 새가 나타났어요. 새는 널찍한 날개를 왼쪽 오른쪽 차례로 내려놓더니 바위에 갈라진 틈을 뒤지며 날카로운 깃털로 그곳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먹이도 찾지 못하자 화가 나서 삑삑 비명을 질러댔어요. 그러나 마침내 깃털들이 작은 동굴 앞에 쌓아놓은 돌무더기를 휩쓸어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날개 하나가 비집고 들어오더니 안짱다리 남자와 사팔뜨기 남자를 낚아챘습니다. 긴창의 아들과 나머지 사람들은 달려나가 돌도끼를 마구 휘둘러 깃털 20개를 잘라냈으나 새는 그 두 재물을 끌고 절벽 위로 날아갔습니다. 그날 나머지 시간과 다음날 하루 종일 긴창의 아들과 남은 6명의 동료들은
보다 두껍고 높은 돌벽을 쌓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다음번에 그 새가 왔을 때 그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고 있었어요. 새는 날개 한쪽을 뒤밀었으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빗발치는 듯한 공격을 받고 큰 뼈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새는 반대편 날개를 밀어넣었으나 공격을 받아 깃털 80개가 잘려나가는 바람에 고통스러운 비명을 마구 내질렀어요. 드디어 화가 난 새는 나무 한 그루만큼 거대한 다리 하나와 이어 힘센 부리를 밀어넣었습니다. 바로 그때 긴 창의 아들은 돌도끼로 새우 2개골을 뚫었습니다. 그러자 새는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들은 불을 피워 그 무시무시한 새의 시체를 구웠습니다. 골짜기에서 무럭무럭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본 경비병들이 들어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았어요. 그들은 이 일을 올루파나 왕에게 보고했으며 왕은 높고 낮은 추장, 예언자, 대신들을 모두 불러 모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일이 아니다. 기억할 수 없이 아득한 옛날부터 그 새는 이 골짜기의 수호자였다. 그대들의 의견을 말해보오.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한 신하들은 말했습니다. 이 새가 보통 방법으로 죽었을 리는 만무합니다. 살아남은 사람 중에 뛰어난 자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을 모두 폐하 앞에 데려오도록 하십시오. 올루파나 왕은 그렇게 했습니다. 7사람은 왕궁으로 붙잡혀 왔으며 왕은 그들을 신문했어요. 긴 창의 아들은 계속 입을 떼지 않았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한결같이 대답했습니다. 오 왕이시여,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이름도 모르는 낯선 젊은이 덕분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하루루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의 손이 그 새를 죽이는 강탈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야와 포도주를 마시는 꿈을 꾸었던 남자가 나서서 말했어요. 그는 우리들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들 중 2사람에게 다가올 재난을 미리 예언하는 등 우리의 꿈을 풀어주었어요. 그들 2사람은 꿈꾼 다음날 새에게 잡아먹혔고 여기 살아있는 나에게는 도주에 나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왕은 그들 모두에게 사면령을 내렸으며 6명은 기뻐하며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긴 창의 아들에게는 남아있으라는 명령이 내려졌어요. 단 2이 남게 되었을 때 왕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고국에서 추장이었나? 그대의 나라는 어디인고? 긴 창의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오 올루파나 왕이시여, 아직은 그 물음에 대답할 때가 아닙니다. 청컨대 저를 불운에 쫓기는 몸이라 여기시고 폐하의 가장 천한 종으로 삼아주소서. 긴 창의 아들의 말은 왕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에게 나무와 물을 가져오는 임무를 맡겼어요. 그러나 그가 고귀한 신분일 것이라고 믿은 왕은 마침내 그를 높은 추장으로 치켜세우고 적당한 때가 되자 그를 양자로 삼아 그에게 레나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몇 해가 흘렀어요. 이때 긴 창의 아들의 고향인 카우이 나라에서는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달이 12번 바뀌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아
메뚜기들이 모든 녹색 식물을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샘물은 마르고 냇물은 흐르기를 멈췄으며 백성들은 굶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긴창의 아들의 친어머니인 여왕은 왕자들에게 말했어요. 하와이 섬에 있는 와이피오 나라에는 식량이 부족한 일이 없다고 들었다. 너희들이 그곳으로 가서 우리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식량을 가져오너라. 그러나 그것은 바로 그들이 몰래 젊은이를 죽이고 막내 동생 긴창의 아들을 버리고 온 곳이었기 때문에 왕자들은 오랫동안 그곳에 가기를 꺼렸습니다. 한 왕자는 우리를 위해 쌓아둔 식량이 그곳에 있을 리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다른 왕자는 우리가 거짓 노릇을 해야 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등 구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식량의 필요성이 너무나 절실해졌으므로 맨 위에 왕자가 마지못해 8명의 노자비들을 데리고 와이피오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 섬들에서 식량을 요청하는 배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왕은 긴창의 아들에게 이 문제를 도맡아 처리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래서 형은 막내 동생 긴창의 아들 앞에 나아갔어요. 세월은 동생의 모습을 몰라보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은 그를 대할 때 몸을 떨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추장 중에 한 사람이 말했어요. 이분이 왕의 아들 레나 왕자이십니다. 당신이 청하신 일은 이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무릎을 꿇고 카오이 나라가 처한 궁핍함을 이야기했어요. 긴 창의 아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비열한 마음을 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용서받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야 한다. 긴 창의 아들은 그 집사 중 한 사람을 시켜 그를 신문하도록 했습니다. 집사가 그에게 부모의 이름을 대라고 다그쳤을 때 그는 거짓 이름을 댔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곳을 방문한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와이피오에는 처음이라고 딱 잡아뗐습니다. 이를 전해들은 긴창의 아들은 이 이방인의 배를 빼앗고 그를 감옥에 쳐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나 왕자가 카오이로 돌아오지 않자 긴창의 아들 어머니는 몹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은 왕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들 역시 와이피오로 갔습니다. 그들에게도 마태형 왕자에게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배가 닿자마자 그들은 긴창의 아들의 집사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 역시 무서워서 그의 질문에 거짓 대답을 했어요. 그러고는 그들의 큰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저희들의 큰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알고 싶으냐? 그는 곧 처형당해 우리의 신에게 드리는 제물로 화덕에 구워질 것이니라. 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머지 왕자들 역시 되돌아오지 않자 긴창의 아들의 어머니는 큰 비탄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남편 모에카 왕의 죽은 후로 근심이 끊어질 날이 없다. 내가 직접 가봐야겠다. 그녀는 상중이라는 표시로 머리를 짧게 자르고 8명의 하인과 함께 왕실 카누를 타고서 와이피오를 향해 떠났습니다.
그런데 긴창의 아들은 그의 신복 한 사람을 몰래 카우이에 보냈습니다. 심부름꾼은 여왕을 앞질러 그녀가 온다는 소식을 긴창의 아들에게 전했어요. 긴창의 아들은 어머니를 위해 초당을 짓고 그녀가 다짜마차 그곳으로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왕의 아들인 레나 왕자가 온다는 정과를 들었어요.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레나 왕자는 왕족임을 나타내는 머리 장식에 오렌지색 마모 깃털 망토를 입고 높은 추장 차림을 하고 왔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그가 잃어버린 자기의 아들임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녀에게 인사를 한 후 그는 물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카우이에서 찾아왔다는 이 아들뿐입니까? 그녀는 대답했어요. 그들은 죽은 내 남편의 아들들입니다. 내가 낳은 아들은 남쪽 카이키 왕국에 아버지의 뼈를 모시러 형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중 상어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아이가 없답니다. 긴창의 아들은 말했어요. 당신의 의붓 아들들을 구하는 것은 내 권한 밖의 일입니다. 그들은 7년 전 이 나라의 한 젊은이를 죽였습니다. 이어 그는 형제들을 모두 어머니와 자기 앞으로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진실을 말하시오. 그러면 자비가 베풀어질지도 모릅니다. 7년 전 이 땅에서 한 젊은이를 잔인하게 죽이고 그의 두 손을 자른 자들이 당신네가 아니었던가요?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낯빛이 변해 심하게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이자는 마법사다. 우리가 죽을 날이 왔다.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으나 여왕은 아들을 알아보고 가슴의 고동을 억누르기 위해 손을 가슴에 갖다 대었습니다. 이어 긴창의 아들은 그의 두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상어가 날 잡아먹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당신들이 카우이로 가져간 것은 이 두 손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내가 긴창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당신들이 가져간 것은 당신들이 날 바닷가에 남겨둔 채 고향으로 떠나던 날 밤 당신들이 죽인 젊은이의 두 손이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저지른 저 끔찍한 죄 때문에 대신 벌을 받았어요. 목숨마저 잃을 지경에 빠져 무서운 형벌을 치렀습니다. 이제 다시 나는 왕의 아들이며 당신들의 목숨은 내 손에 있습니다. 그는 여왕에게 몸을 돌렸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이 일을 저지른 저들이 용서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녀는 대답했어요. 아니, 저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 벌을 내려라. 그는 뒤이어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진심으로 당신들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기억합니다. 당신들이 내게 그 같은 짓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모두 아버지 모히에카 왕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들을 어머님과 함께 카우이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지위는 빼앗지 않겠어요. 왕의 아들로서 높은 추장으로서가 아니라 평민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당신들의 지위를 빼앗겠습니다. 그녀는 말했어요. 그대로 지켜질 것이니라 내 아들아.
왕실의 카누는 그들을 카오이로 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왕자들은 아무도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는 가운데 빵나무 한 그릇씩만을 가꾸며 살았어요. 긴창의 아들은 어머니 편에 온갖 식량을 산더미처럼 딸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백성들은 다시 비가 올 때까지 굶주림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여왕은 아들에게 함께 고국에 돌아가 그녀 대신 나라를 맡아달라고 청했으나 그는 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올루파나 왕에게서 나는 또 한 사람의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가 내 고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카오이로 가서 아버지 무이에카 왕의 뼈를 가져다 그분의 조상들의 뼈 곁에다 묻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그대로 했어요. 올루파나 왕은 그에게 행운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카오이로부터 피신해 나올 적에 마술로 인해 그 어린 딸 루이키아가 들어있던 왕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딸을 남겨둔 채 오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간청했어요. 그대가 내 딸을 찾아 내게 데려다 준다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네. 카오이에서 긴창의 아들은 비둘기 깃털로 장식된 모이에카 왕의 붉은 카누 안에 장비를 갖추고 40명의 노젓는 부하들과 8명의 마이피오 전사들을 거느리고 배를 인도하는 남성을 따라 카이키로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긴창의 아들은 외국인이 섬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는 푯말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는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감히 모이에카 왕의 아들을 맡겠느냐? 그는 배를 바닷가에 갖다 대도록 명령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여들어 말했어요. 당신이 아무리 높은 주장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무아왕의 명령입니다. 당신은 이 명령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그는 대답했어요. 어린 시절 나는 무아왕보다 앞선 왕이던 나의 아버지에게서 당신들의 무아왕에 대한 얘기를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 그 자신이 직접 나타나든지 그의 대리인을 이곳으로 보내주도록 하시오. 우리 전사들 중 가장 키 작은 전사라도 그의 머리를 사공들의 장난감으로 만들 것이오.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전쟁을 알리는 북소리가 요란하게 바닷가에 울리더니 창과 철퇴로 무장한 무아의 대군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군대의 맨 앞에 서서 걸어오고 있는 사람은 이 나라의 가장 힘센 무사인 무아 왕자의 거인 경호원이었습니다. 그는 철퇴를 휘두르면서 상대편에서도 한 사람이 나와 단 한 번에 결판을 내자고 말했어요. 그러자 긴창의 아들의 진중에서는 키가 긴창의 아들의 팔꿈치에도 못 미치는 가장 작은 무사가 말했어요. 우리의 노젓는 부하들에게 저 허풍선이의 머리를 베어다 장난감으로 갖다 줄 사람은 바로 제가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긴창의 아들은 미소 지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렇다, 오클리. 너가 나가 싸워라. 그러나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저자와 싸울 때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지 말아라. 얼굴을 쳐다보면 그는 교활한 쳐올리기 타법을 쓸 것이다. 너는 너 아래 땅바닥만을 내려다보아라. 해가 상대방 뒤에 있으니 해가 만드는 그의 그림자를 보고 그가 어느 쪽으로 내리칠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대결의 반지름 안에 들어온 무아의 경호원은 머리를 숙인 채 시선을 내리깔고 있는 상대방이 작디 작은 것을 보고 곧바로 한 방을 겨냥하여 내리쳤습니다. 그 일격은 그를 산산조각 낼 만큼 강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쿨리는 상대방의 그림자가 철퇴를 왼쪽으로 빙빙 돌리는 것을 보고 오른쪽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이어 그는 상대방의 갈비뼈가 으스러질 만큼 힘껏 곤봉으로 갈비를 후려쳤습니다. 상대는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자기의 부하가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본 무아는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았어요. 그는 양편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는 가운데 한 손엔 창을, 다른 한 손엔 곤봉을 들고 상대편 우두머리를 소리쳐 부르며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긴 창의 아들이 직접 그를 맞으러 나갔어요. 무아는 창을 휘둘렀습니다. 긴 창의 아들은 그 창을 옆으로 비끼는 수고도 하지 않고 철퇴로 공중에서 부수어 버렸습니다. 이어 긴 창의 아들의 곤봉이 무아의 이마를 치자 그는 나무 등걸이 쓰러지듯이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무아가 패한 것을 본 그 부하들은 도망가 버렸어요. 무아는 8개의 화덕에 음식이 다 구워지도록 정신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정신이 들자 그는 비틀거리며 산속으로 들어가 부끄러워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긴 창의 아들은 죽은 아버지의 집이기도 한 금지된 왕궁으로 곧장 갔어요. 왕궁의 생 울타리는 나무 높이만큼 자라 있었고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그가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모히에카 왕이 세웠던 보이지 않는 벽이 그를 막았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것은 아버지의 마법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내게 그것을 푸는 주문을 가르쳐 주셨다. 그는 마술을 푸는 주문을 웬 후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즉각 문을 지키던 2명의 경비병이 일어나 앉은 후 똑바로 서더니 한 경비병이 다른 경비병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잠을 잤었던가? 그리고 긴창의 아들을 보자 소리쳤습니다. 떠나가신 우리 모히에카 왕의 얼굴을 빼닮은 그대는 누구인가? 그는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그들은 그 발 아래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자 보십시오. 돗자리 위에 누워 하품을 하며 잠을 쫓아내려고 눈을 비비고 있는 아름다운 처녀를 그는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웃 80나라 높고 낮은 모든 추장의 모든 딸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바나나 꽃처럼 찬란한 두 눈에 히비스커스 꽃보다 더 붉은 입술의 그녀는 떠오르는 해도 무색할 만큼 아름다운 미인이었어요. 그는 그녀를 처음 본 순간 깊숙이 사랑에 빠진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오,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최고 아름다우며 언제나 얼마나 오랫동안 나는 그대를 찾아 헤맸던가. 그는 그녀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대는 누구시온지?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올로파나 왕의 딸 루이키아지지 누구시겠습니까? 제가 오랫동안 잠을 잤었나요? 그는 그녀에게 아버지가 그녀를 집안에 넣은 채 왕궁의 마술을 건 이후 일어난 모든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와이피오 왕인 그녀의 아버지 올로파나가
어떻게 해서 그녀를 두고 떠나야 했던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얘기에 그녀 역시 그와 똑같이 기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사들 중 절반을 남겨 그녀를 돌보게 한 후 나머지 절반을 호위병으로 하여 무이에카 왕의 뼈를 깃털 망토 산이라 불리는 성스러운 선산에 갖다가 모셨습니다. 이 일을 마친 그는 그녀와 함께 우리의 하와이에 있는 아이피오 나라로 되돌아갔습니다. 울루파나 왕은 물론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두 사람을 반겼습니다. 특히 울루파나 왕은 딸을 부여잡고 덩실덩실 춤을 출 만큼 기뻐했습니다. 곧 결혼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왕실의 북이 올려지자 기인창의 아들은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루파나 왕이 죽자 기인창의 아들이 뒤이어 왕이 되었고 그녀는 왕비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가 됩니다.